루마니아가 한국에게 공장까지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협상, 현지 생산 공장 건설 약속까지. 그런데 계약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루마니아는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선 겁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이 꺼낸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슨 말을 했기에 배신의 주역 루마니아가 스스로 후회를 인정하고 말았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콜터입니다. 미국 육군 대령 출신으로 전역 후 23년을 국제방위산업 분석가로 살아왔습니다. 나토 방산 조달 자문, 펜타곤 정책 자문,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를 수십 차례 오가며 쌓은 경력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61입니다. 군복을 벗은 뒤로 저는 총 대신 데이터를 들었고 전장 대신 회의실을 누볐습니다. 워싱턴 DC, 브뤼셀, 베를린, 리야드, 도쿄. 지구 반 바퀴를 돌며 방산 계약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사고 어느 기업이 어느 계약을 따내며 그 뒤에서 어떤 외교적 거래가 오가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보고서로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데이터, 그리고 지도. 저는 이 세 가지만 믿었습니다. 감정은 분석을 흐립니다. 의리는 국익 앞에서 무너집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보장하는 것이지 사람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23년 동안 수십 번 목격했고 그래서 숫자만 신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콜드 브레드, 차가운 브레드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포토맥 강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그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전 세계 방산 동향 보고서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흐름, 중동의 무기 도입 경쟁, 아시아의 방산 시장 재편. 저에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읽는 일과 같았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고 감정이 없는 게임. 저는 그 게임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체스판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변방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빠르게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무게가 없고 외교적 네트워크가 얕고 유럽의 오래된 방산, 카르텔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 이름들이 유럽 방산 시장을 지배한 건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벽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보고서 어딘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동유럽 국가들이 긴급하게 무기를 찾다 보니 한국산이 주목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반사이익이었죠.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유럽 방산업계가 다시 공급 속도를 높이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이 바닥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제게 2023년 말의 뉴스는 그저 예상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2 전차 도입, K9 자주포 패키지, 심지어 루마니아 현지에 생산 공장까지 지어주겠다는 제안까지.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또 공격적으로 나왔군. 하지만 결국 유럽의 벽에 막힐 것이다. 그것이 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무심함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제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배신이 한국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이어서 작성합니다. 각 장 1800자 내외로 작성합니다. 2장. 워싱턴 DC의 겨울은 유독 깁니다. 포토맥 강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도시 전체가 코트 깃을 세우고 발걸음을 빠르게 합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아침도 그랬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 화면에는 유럽 방산 시장 동향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방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줄을 쳐가며 메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날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022년 한 해에만 약 173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패키지 딜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173억 달러.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전쟁 특수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전쟁이 끝나면 시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무렵 루마니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나토 관계자 한 명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심도 있는 방산 협력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기본으로 루마니아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까지 포함된 이야기였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겁니다.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군사력이 취약한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위협 앞에 빠르게 전력을 증강해야 했고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인 한국산 무기는 현실적인 선택지였을 테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루마니아 국방부 카운터파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미하이 포페스쿠라는 인물이었는데 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었습니다. 미하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꽤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왔어. 공장을 지어준다고, 기술도 넘겨준다고 하더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정말 그 조건을 믿는 거야? 미하이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믿고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어. 그 대화가 끝난 뒤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루마니아, 한국 카드로 협상력 높이려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이 루마니아가 한국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 방산 업체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종종 한국이나 이스라엘 카드를 흔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23년 동안 그 패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독일이나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루마니아의 한국 방산 협력 논의는 서구 방산 업체와의 협상에서 가격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최종 계약은 기존 나토 주요 공급국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분석이었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2024년 초봄이었습니다. 루마니아와 한국의 협상 소식이 들려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예상과 달리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 슬그머니 소식이 끊기고 독일이나 미국과의 계약 체결 뉴스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여전히 한국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하이 포페스쿠는 제 연락에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돌아오는 대답도 예전처럼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드, 지금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이야. 좀 더 기다려봐. 그 말이 3번 반복됐을 때 저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산업계에는 보이지 않는 물밑 흐름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 뒤에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죠. 저는 그 손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독일 라인메탈이 루마니아를 향해 아주 조용하지만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라인메탈은 루마니아에 링스 장갑차 현지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제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것과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배경이 달랐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 나토의 핵심국이라는 무게,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유럽 방산 네트워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안도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패턴은 반복된다. 라인메탈이 움직였다면 이건 이미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의 로비력과 나토 내부 네트워크는 한국이 가진 어떤 조건으로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관련 분석 파일을 잠시 닫았습니다. 더 지켜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나토 관련 싱크탱크 동료 피터 알트만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그는 유럽 방산 정책을 오랫동안 분석해온 인물이었는데 평소 냉정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피터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브래드, 루마니아 상황 알고 있지? 한국 쪽이 예상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어. 라인메탈이 꽤 당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라인메탈이 당황한다고요? 피터의 말에 따르면 루마니아 내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 세력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육군 실무진 사이에서 K9 자주포의 성능과 납기 속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현지 공장 건설 조건이 루마니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터는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닐 수도 있어, 브래드.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읽어온 패턴과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독일이 본격적으로 나선 이상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결국 유럽의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23년 동안 쌓아온 판단 체계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묘한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온 것은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7월에 브뤼셀은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나토 방산 조달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에 와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틀 일정이었고 첫날 오후 세션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복도에서 커피를 받아들고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 알림, 로이터 속보, 그리고 피터 알트만의 문자 메시지.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브래드 터졌어. 루마니아, 독일 선택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기사를 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독일 라인메탈과 링스 보병 전투차 현지 생산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9억 유로. 루마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로써 루마니아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 협상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역시 그렇군 하는 냉소가 먼저였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냉소 뒤로 불편한 무언가가 따라왔습니다. 찜찜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이 그 협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약속, 루마니아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 그것들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폭도 저편에서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 2명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기양양함이 역력했습니다. 라인메탈이 해냈군요. 제 옆에 서 있던 미국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역시 유럽은 유럽길이죠. 한국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나와도 이 벽은 못 넘는 거예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기사 속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의 짧은 코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깊은 유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짧은 2문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지 저는 그제야 조금 느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쓰려다 한참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제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의 질문이 저를 서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23년의 확신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브뤼셀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사흘 동안 책상 앞에 앉아 루마니아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반드시 사후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음엔 무엇이 올 것인가? 그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제 안에서 뭔가 자꾸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결론을 내리고 파일을 닫았을 텐데 이번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반응은 조용한 철수였습니다.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결국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들려오는 신호는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톤이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유감이라는 말 뒤에 뭔가 다른 것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호소도 아닌
그 무언가가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브래드, 지금 거기 가봤자 뭘 건지겠어. 이미 끝난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숫자와 데이터만 믿어온 사람이 직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2024년 8월 초였습니다. 한국의 한여름이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열기를 잊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압도적인 규모,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동선, 한치의 혼란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세계 수십 개국의 공항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의 공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내가 생각하던 그 나라가 맞는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빌딩들, 정비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서울은 살아있었습니다. 활기라는 단어가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몰랐구나.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첫 미팅은 서울 도심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사업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며 깔끔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콜터 대령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루마니아 사태로 상처받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걸까?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방위산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유럽 방산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청중석에 조용히 앉아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보다 저를 더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발표자 옆 화면에 띄워진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그래프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출 규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그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노트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2017년 약 32억 달러, 2022년 약 173억 달러, 5년 만에 5배 이상의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전쟁 특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전쟁 특수라면 2022년에 반짝 올랐다가 꺾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한 한국방산연구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 이상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성장이 진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쟁 특수의 거품입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터 씨, 우리는 거품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이 루마니아를 가져갔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을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부터 저는 한국이 루마니아 사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적하면 할수록 불편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배신 뒤에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루마니아 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조직적인 로비를 펼쳤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국산 무기의 상호운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캠페인이 유럽 방산, 언론을 통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득권 카르텔의 방어전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 미달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K2 전차의 실제 재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방산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 카르텔의 논리 안에서 23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한국 방산을 이류로 규정해온 제 판단이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불편했습니다.
아주 많이 불편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제 소속 싱크탱크에 보고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차별 구조와 나토 카르텔의 실체. 저는 그 보고서에 제가 서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을 담았습니다. K2 전차의 나토 기준 충족 여부, 독일 라인메탈의 루마니아 로비 정황, 그리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실체. 저는 그것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장은 사흘 만에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브래드,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내기 어렵겠어. 몇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조율이 필요해. 조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묻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재차 보냈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검증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돌아온 답은 더 짧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브래드.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맞고 사실이 맞는데 때가 아니라는 말로 묻히는 것. 그것이 제가 몸담아온 세계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루마니아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받아들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재협상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와 논의해온 기술 이전 계획과 현지 공장 건설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와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루마니아 없이도 유럽의 문을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3번 읽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예측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23년 경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쪽이 피해자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의 언어로 응수하는 것. 저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이것은 준비된 수였다. 제 보고서는 서랍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고서를 쓰는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빗나감이 이상하게도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설치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체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에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동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브래드, 거기서 뭘 더 보겠다는 거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 못 본 것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주선으로 창원 방산단지 견학이 잡혔습니다. 창원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논밭, 잘 닦인 도로, 크고 작은 도시들.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K9 자주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산 라인을 천천히 거두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용접 정밀도, 부품 조립 공정, 품질 검사 단계, 어느 것 하나 허술한 곳이 없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K9은 폴란드에 계약 납기보다 사흘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난 뒤 저는 회의실에서 엔지니어 몇 명과 기술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준은 제가 워싱턴 DC에서 만나던 방산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날카로웠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해온 자의 단단함이었습니다. 가장 젊어 보이는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콜터 씨,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 방산 기술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씩 쌓아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는 말.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제 과거 보고서들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분석했던 문서들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수출 규모, 계약 건수, 단가.
그 숫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창원에서 본 것들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터 대령님,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 출신의 전직 관료이신데 대령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만남은 서울 종로구의 작은 한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김도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머리가 반백이었고 안경 너머로 조용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 지금은 방산정책 자문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도준 선생님은 명함을 받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서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흐름, 나토의 방산 조달 구조,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전략. 김도준 선생님은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 바닥을 저보다 훨씬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도준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콜터 씨, 당신은 한국이 왜 루마니아 사태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한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계약 하나를 잃었다고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한 건 우리를 다시 아무것도 아닌 나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원조받아야 했습니다. 그 지옥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들고 나와 우리를 무시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도 담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 방산의 진짜 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 밖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있는 역사를. 식당을 나서며 김도준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콜터 씨,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더 머물러 보십시오. 아직 못 보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김도준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서울 체류를 다시 한번 연장했습니다. 이번엔 기약 없이였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에서는 슬슬 복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클라이언트 미팅이 밀리고 있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김도준 선생님은 그 뒤로 제 안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그리고 그 질문 뒤엔 항상 제가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문이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면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의 기술토론, 육군사관학교 교수진과의 대화. 저는 그 만남들을 통해 한국 방산의 뼈대를 하나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루마니아 사태 이후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응책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다층적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루마니아와 논의해온 기술이전 계획과 현지 공장 건설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하는 것. 둘째, 그 자원과 역량을 이미 신뢰관계가 구축된 파트너 국가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것. 폴란드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셋째, 루마니아가 선택한 독일 링스. 장갑차의 실제 납기와 성능 데이터를 국제 방산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비교 제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의 설계도를 처음 봤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배신당한 쪽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전략은 루마니아 사태 이후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준비된 겁니까? 선생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콜터 씨,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성공했을 때와 배신당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했을 때와 배신당했을 때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배신당하고 수없이 일어서면서 체득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깊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존의 분석 프레임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단순한 거래가 아닌 국가 전략.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폴란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수록 저의 감탄은 커졌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총 규모 약 20조 원에 달하는 역사적인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폴란드 방산업체와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방산 산업 자체를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받아들이는 쪽이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그 약속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벽을 못 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벽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하게. 폴란드 계약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납기였습니다. 방산업계에서 납기 지연은 거의 관행처럼 여겨집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추가 생산부는 폴란드에 수개월 지연 납품됐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는 계약 후 실제 인도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납기를 칼같이 지키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K9 자주포 첫 납품 배치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사흘 먼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잠시 멍했습니다. 사흘 빨리.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방산업계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계약을 지킨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렵 루마니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내 언론들이 독일 링스 장갑차 계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커졌다는 것, 납기 일정이 불분명하다는 것, 루마니아 현지 생산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루마니아 내부에서 친한국 성향의 국방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아닌가?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더 나았던 것 아닌가? 저는 그 보도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야 루마니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도준 선생님과 그날 저녁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루마니아 언론 보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루마니아 상황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배신당한 쪽이 분노 대신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깊은 자리에서 나온 말인지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이 틀렸다. 저는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4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의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풍경이 아니라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이 아름답다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여기까지 온 길이
김도준 선생님께서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요. 콜터 씨,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가 났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기구문 초안을 완성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초안을 5번 고쳐 썼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23년 경력을 통틀어 이렇게 공을 들여 쓴 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실체, 유럽 방산 카르텔의 민낯, 그리고 루마니아 사태의 진짜 의미. 저는 그 글이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게재를 요청한 곳은 국제방산 전문 매체 3곳이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기고해온 매체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이틀 안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매체에서 답이 왔습니다. 브래드, 내용은 흥미롭지만 지금 시점에 내기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재차 보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데이터는 모두 검증된 것입니다. 답장은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매체의 편집장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래드, 솔직하게 말할게. 이 기고문은 지금 낼 수 없어. 위에서 압박이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위에서 압박이요? 편집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잖아,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독일 쪽에서 불편해하고 있어. 자세한 말은 못하겠어. 미안해, 브래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쪽에서 불편해하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사 하나가 나가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박의 규모를 직감했습니다. 이건 편집장 한 명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매체에서는 아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23년 직인 편집장이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개인 이메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콜터 씨, 그 기고문을 내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력과 평판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3년의 경력을 쌓아오면서 이런 협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저는 즉시 김도준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콜터 씨, 두려우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선생님은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겠습니까? 그 말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방산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의 나토 상호 운용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캠페인이 본격화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 업체들이 연합해서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에 잇따라 기고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나토 표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며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경우 나토 연합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고문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나토 표준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K9 자주포는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이미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운용성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나라들이 진작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 캠페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국방부 내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추가 도입 논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수주 활동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 거짓을 무기로 쓰는 것. 불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루마니아에서 추가적인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루마니아 측이 한국 기술, 자료 일부를 독일 측에 유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나라에,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했던 나라에 그 나라가 한 짓이 이것이었습니다.
김도준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조용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콜터 씨, 우리는 7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일어설 겁니다. 다만 이번엔 더 높이 올라설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기고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방산 전문 매체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대형 매체들이 문을 닫았다면 다른 문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가 파리 근교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것은 경년마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그 전시회는 예년보다 훨씬 뜨거운 긴장감 속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각국의 재무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진 상황이었고, 그 수요를 누가 채울 것인가를 두고 세계 방산 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참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로사토리는 저에게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것은 전시회 개막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고문 최종본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서울에서 쓰기 시작해 수십 번을 고쳐 쓴 그 글이었습니다. 대형 매체 3곳에서 모두 거절당한 뒤 저는 독립방산 분석 매체 2곳과 접촉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신뢰받는 곳들이었습니다. 2곳 모두 게재 의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이 이 자리에서 터질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저는 아침 일찍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빌팽트 전시장은 수십 개의 대형 홀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방산 업체들이 저마다 화려한 부스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탱크 실물이 전시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드론과 미사일 모형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한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전시장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나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독일과 프랑스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국 바이어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화려한 영상과 정교한 모형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것이 100년 카르텔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국 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였습니다. 저는 군중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부스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전시된 무기들의 실제 재원 데이터가 모든 부스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네거티브 캠페인의 근거를 원천 차단하는 것. 그때였습니다. 한국 부스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청장이 직접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군중 사이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청장은 먼저 루마니아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이고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우리는 루마니아와의 협상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파트너와만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에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기술도, 공장도, 그리고 함께 성장할 미래도. 하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이제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그 자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자산입니다.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방산 관계자들이 그 말을 들으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카르텔, 그동안의 거짓 캠페인, 그동안의 불공정한 게임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옳다는 것을.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K2 전차의 나토 상호운용성 인증 획득 사실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토 상호운용성 인증. 그것은 그동안 한국을 공격하던 네거티브 캠페인의 핵심 명분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발표였습니다. 나토 표준 미달이라고요. 인증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한 것인가. 네거티브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와의 확대 협력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루마니아 없이도, 아니 루마니아 덕분에 오히려 더 단단해진 유럽 진출 전략이 세상 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신이 오히려 더 강한 한국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략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 시장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각국 방산 관계자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독일 쪽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프랑스 쪽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여러 나라 관계자들은 한국 부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중 한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부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승리감도 안도감도. 다만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을 헤치고 선생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옆에 서서 한국 부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기고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방산 매체의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게재해 주십시오.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콜터 씨. 오늘 밤 올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국 부스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눈앞에서 보는 것. 그것도 내가 오랫동안 틀렸다고 생각해온 쪽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을.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기고문이 온라인에 게재된 것은 파리 시간으로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그 알림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링크가 떴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이 틀렸다. 저는 그 링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을 올리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년의 경력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동료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유럽 방산업계의 인맥 중 상당수는 저를 불편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파리 전시장에서 한국의 발표를 듣던 그 순간에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기사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쓴 글이었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옳은 글입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사실이고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의 기록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파리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이 진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림이 수백 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게재된 지 10시간도 안 됐는데 조회수가 이미 3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의 소셜미디어 공유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언어가 다양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폴란드어, 체코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공감한다는 반응,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반응, 용기 있는 글이라는 반응.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 편향이라는 비판, 데이터 해석이 편협하다는 주장. 저는 그 비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감정적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반박이 없다는 것은 제 글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시회 둘째 날, 저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전날과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기고문이 하룻밤 사이에 방산업계 전체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체코 방산연구원, 에스토니아군 대표단. 그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콜터 씨, 오래전부터 누군가 이 말을 해줘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악수들을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2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감각. 반대편에서는 싸늘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 몇 명이 저를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오랜 지인 한 명은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외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됐습니다. 제 글이 그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은 제 글이 정확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전 세션이 끝날 무렵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루마니아 언론 기사였습니다. 루마니아 전직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그것은 실수였다. 저는 그 기사를 열었습니다. 전직 장관의 발언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루마니아의 진정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문장이 유럽 방산업계 전체에 던지는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루마니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버린 것이 잘못이었다고. 저는 기사를 읽으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조금만 더 멀리 봤더라면, 눈앞의 정치적 계산보다 진짜 가치를 봤더라면. 하지만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오히려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 기고문과 루마니아 전직 장관의 발언이 함께 묶여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 슈피겔,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 대형 매체들이 연달아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고를 요청했을 때 외면하던 바로 그 매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전 시장 한쪽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기자단 뒤쪽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장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파트너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가능이 되는 순간, 무시당하던 것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순간.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전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기고문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48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10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김도준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가 가고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려다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 폴란드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전직 장관도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콜터 씨.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감탄도, 승리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딱 그 한마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파리의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61살의 미국 방산 분석가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23년 동안 쌓아온 편견과 오만함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파리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하늘 아래서 오늘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거짓 앞에서도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써야 할 글이 더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파리에 도착하던 날과 달랐습니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훨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온 것은
전시회가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라 덜레스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찾으며 공항 안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수백 번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인지, 공간이 달라진 것인지, 아마 제가 달라진 것이겠죠. 저는 짐을 끌고 출구를 향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기고문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17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 분위기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팀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브래드, 기고문 때문에 위에서 연락이 왔어. 불편해하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습니까? 팀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팀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방산업계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고문과 루마니아 전직 장관의 발언이 촉매가 된 것이었습니다. 체코 국방부가 한국산 무기 도입 재검토 중단 방침을 번복하고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내에서는 현 정부의 방산 결정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루마니아 의원은 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내쫓았습니다. 동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이 앞다퉈 한국 방산을 재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방산, 유럽의 새로운 신뢰 파트너, 루마니아가 놓친 것, 폴란드가 잡았다. 한국 방산 배신을 딛고 더 강해졌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눈으로 목격한 것들이 이제 세상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김도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체코와 에스토니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콜터 씨. 이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미소가 났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항상 맞았습니다. 한 동유럽 국방장관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콜터 씨,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23년 경력이 진짜 쓸모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방산업계의 시간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을 둘러싼 변화는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K9 자주포가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군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운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능, 내구성, 유지 보수 용이성 모두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납기는 계약보다 사흘 빨랐습니다. 그 사실은 유럽 방산업계에서 계속해서 회자됐습니다. 체코가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방산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유로 사토리 이후 한국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첫 번째 공식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인접국인 불가리아에서도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공식적으로 표명됐습니다. 루마니아를 둘러싼 나라들이 하나씩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비공개 접촉이 시작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쟁자를 밀어내려 했던 쪽이 이제 그 경쟁자를 배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가 씁쓸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방산 포럼에서 저에게 키노트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K방산의 실체와 유럽 방산 시장의 변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23년 경력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봤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을 사실로 착각했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정이 제 강연을 더 진실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단상에 올라서며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방산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한국이 줬습니다. 강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가성비 좋은 이류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은 신뢰와 약속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것을 가장 늦게 알아본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청중석을 후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청중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이 저 맨 뒷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강연후 선생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콜터 씨, 오늘 강연은 한국 방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쌓아온 것들이 역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에 전달한 것뿐입니다.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서울을 다시 찾은 것은 강연이 끝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저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발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 시각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처음 왔을 때와 다른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분석하러 온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온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공항의 풍경은 같았지만 제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창원 방산단지 재방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왔던 그 공장이었습니다. 그때도 놀랐지만 이번엔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안내를 맡아줬습니다. 그는 이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우리 무기를 사려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브랜드가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절망을 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방산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무기들의 사진, 전쟁 직후의 처참한 풍경, 아무것도 없던 나라의 기록들. 저는 그 사진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진들과 지금의 창원 공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저는 특히 오래 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최초의 방산 공장 착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삽을 든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렵지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사진에 찍힌 분들 중 일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의 K방산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웃으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웃으시기만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만들어 놓고 그냥 웃으신다는 것.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김도준 선생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서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산 이야기도 했고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시절 미국 방산업체에서 받았던 차별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문이 닫혔던 그 시절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콜터 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한강변을 잠시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봐왔을까. 전쟁의 폐허도, 기적 같은 성장도, 그리고 오늘 이 밤도.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콜터 씨. 당신은 원래부터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워싱턴 DC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입니다. 오늘도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그 식당에서 김도준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엔 데이터 보고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을 보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세계 앞에 증명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는 나라와 배신을 딛고 더 높이 올라서는 나라.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은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나라의 진짜 힘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힘은 K2 전차의 재원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숫자보다 강합니다. 어떤 카르텔보다 강합니다. 어떤 배신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한국을 협상 카드로 쓰지 마십시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꼭 전해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이 나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